한국 문학이 맨부커상을 받았다고? 2016년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영국 문단은 적잖이 놀랐습니다. 저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죠. K-팝과 K-드라마에 열광하는 영국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었지만 한국 문학이 세계적인 상을 받으며 주목받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저에게 한국 문학은 조금 멀고 낯선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커져만 갔죠. 어떻게 한 소설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경계를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울릴 수 있었을까? 호기심이 생긴 저는 곧바로 채식주의자를 주문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이 책은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죠. 식물을 먹겠다고 선언한 주인공 영애의 변화와 그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들은 겉으로는 소박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 폭력, 억압, 자유에 대한 심오한 질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작은 책이 이렇게 많은 감정을 흔들 수 있다니. 한국 문학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 자체가 아닌 감정을 섬세하게 해부하고 고통과 회복을 담아내는 문장들이 그 매력의 핵심이었죠. 하지만 일상에 쫓기다 보니 그런 감동도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한강의 작품은 인상 깊었지만 그 이후로는 다른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이어가지는 못했죠. 영국에서는 여전히 영미권 문학이 강세였고 한국 문학은 작은 서점 구석에 자리한 소수 독자층의 취향 정도로만 여겨졌거든요. 그러던 몇 주 후 저는 우연한 기회로 서울국제문학포럼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 문학의 영향력이 국제적으로 커지는 지금 영국의 출판사와 관계자들이 한국 작가들과의 협업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명이 서울로 향하게 된 것이죠. 이건 한국 문학과 다시 만날 좋은 기회야. 저는 주저없이 이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강의 작품이 제 마음속에 남긴 여운이 아직도 생생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문학과 현실을 직접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단순히 포럼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국 문학 속에 등장하는 장소와 인물들을 직접 경험하며 소설 속에서 느꼈던 감정을 현실에서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예를 들면 한강이 소년이 온다에서 묘사된 광주의 민주화 운동과 그로 인한 고통이 오늘날의 서울에서는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소설 속 주인공들이 걸었던 길을 직접 걷고 그들이 마주했던 공간에서 책 속의 감정과 현실의 감정이 어떻게 만나는지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기대를 준 것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풍경을 직접 보는 것이었습니다. 책에서는 종종 빠르게 변화하는 서울의 현대적 모습과 오래된 전통 공간이 대조되곤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그런 공간들을 찾아보고 그 안에 흐르는 한국 사람들의 감정과 정서를 몸소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과 인사동, 그리고 남산타워 같은 대표적인 장소는 물론이고 전통 찻집과 독립, 서점 같은 소소한 공간들까지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행 계획을 짜며 설렘이 커졌지만 동시에 작은 걱정도 생겼습니다.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과정에서 서양식 사고방식과의 차이로 인해 오해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이었죠.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예절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칫 무례하게 행동할까 봐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한국에서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문화적 차이조차도 한국을 이해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실수가 생기더라도 그게 배움의 기회가 될 거야.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 서울국제문학포럼은 제게 단순한 출장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문학이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행위라면 이 여행은 그 다리를 직접 건너는 여정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으니까요. 이제 책 속의 한국을 현실에서 만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문학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가방에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이 책을 다시 읽으면 어떤 느낌일까? 책 속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현실 속 경험과 연결되었을 때 그 의미는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했습니다. K-팝이나 K-드라마처럼 K-문학도 이제는 단순히 텍스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곧 비행기에 오르면 저는 한강의 문장들이 담긴 한국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책 속에서 느꼈던 고통과 회복, 잔잔한 감정들이 서울의 거리와 사람들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여정이 끝났을 때 저는 더 이상 한국 문학을 단순한 번역본으로만 읽지 않게 되겠죠. 현실에서 경험한 감정과 이야기들이 저만의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줄 테니까요. 서울국제문학포럼이 열린 날, 저는 광화문 근처의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주로 유럽이나 북미권 중심의 문학 포럼에 참석했기에 이번 포럼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포럼의 주제는 문학을 통한 공감과 치유였는데 이 주제가 한국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행사 내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작가들은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상처를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있었어요. 특히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단순한 비극적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광주 민주화 운동을 살아낸 개인과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 잔잔한 감정의 파동을 만들어내는 작품이었습니다. 한강 작가가 참여한 세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학이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담는 도구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잇고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척 인상 깊었죠. 문학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잊혀진 이야기와 상처를 복원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한강은 작품 속에서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응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고통은 소리 없이 존재하지만 문학은 그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포착합니다.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도 문학은 종종 사회적 메시지를 담지만 한국 문학은 특유의 섬세함과 깊이로 개인의 감정을 세밀하게 조명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더군요. 특히 한국의 현대사는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런 고통을 단순히 비극으로 남기지 않고 회복과 연대의 이야기로 전환하는 능력이 놀라웠습니다. 한강의 작품들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럼 첫날이 끝난 뒤 저는 광화문 광장을 거닐며 천천히 서울의 밤을 즐겼습니다. 행사장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맴돌았고 저는 자연스레 한국 현대사와 도시의 풍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한강의 작품처럼 다층적인 감정을 담고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광화문 근처에는 세련된 고층 빌딩과 더불어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상징하는 6월 항쟁 기념물이 공존하고 있었죠. 이 풍경을 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발전과 기억이 서로 공존하는 곳이구나. 영국에서는 종종 과거를 잊고 미래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며 현재를 만들어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 날은 시간이 남아 인근의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문학과 현실 속에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한옥마을에 도착하자 저는 마치 소설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좁은 골목길과 한옥의 지붕선이 어우러진 풍경은 한국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고요한 공간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전통적인 한옥집들 사이로 현대적인 카페와 갤러리들이 자리하고 있더군요. 과거와 현재가 부드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마을을 걸으며 저는 한강의 소설 속 인물들이 마주한 내면의 갈등이 이런 풍경 속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지만 그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이곳에서의 경험은 한국 문학의 정서가 단순히 문장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일상에 녹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도시의 오래된 건물들이 주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전통 공간이 여전히 사람들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된 채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옥 카페에서 마신 차 한 잔의 여유 속에도 책 속에서 읽었던 잔잔한 감정의 결들이 녹아 있는 듯했죠. 여행 중 가장 강렬했던 순간 중 하나는 남산타워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소설에서 종종 등장하는 이 장소는 서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죠. 저는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한강이 소설 속 인물들이 느꼈을 법한 감정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들이 경험한 외로움과 희망이 이 도시의 불빛들 속에서 교차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강의 작품이 가진 잔잔한 고독과 희미한 희망의 정서가 이 도시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의 런던과는 또 다른 매력이었죠. 서울의 밤은 복잡하고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 안에는 묘한 정적과 고요함도 흐르고 있었어요.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마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얽혀있는 거대한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고층 빌딩과 오래된 골목길이 공존하고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 고요한 정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한강의 작품 속 한국과 현실 속 한국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저는 그 순간 문학이 단지 책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도시와 사람들의 일상 속에 살아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저는 인사동의 독립서점들을 찾아다니며 한국 문학의 또 다른 매력을 탐구했습니다. 작은 골목길에 자리한 서점들에는 대형 서점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책들과 신진 작가들의 작품이 가득했어요. 서점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요즘 한국에서는 젊은 독자들 사이에서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문학 작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문학을 통해 현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시선을 찾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 얻은 경험들을 떠올리며 책 몇 권을 골라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 중에는 한강의 다른 작품도 있었고 아직 번역되지 않은 한국 작가들의 소설도 있었습니다. 이 책들을 읽으며 한국 문학의 매력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문학과 현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한국의 모습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고 한국 문학이 왜 세계에서 주목받는지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서울국제문학포럼은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한강의 작품을 통해 느꼈던 감정들이 현실 속 경험과 맞닿아 더 깊은 울림을 남겼으니까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 문학을 단순한 번역본이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통로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아 이번에 미처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문학 여행이 예상대로 흘러가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오해들이 종종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 오해들은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은 한 전통 찻집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서울국제문학포럼의 마지막 세션을 마친 날, 저는 광화문 근처의 작은 전통 찻집을 찾았습니다. 한국 문학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차 한 잔의 여유와 고요함을 직접 느끼고 싶었거든요. 한옥 스타일의 건물은 마치 소설 속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조용한 배경음악이 흐르고 은은한 한방차 향이 가득한 그곳에서 저는 차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자리에 앉아 율무차를 주문한 뒤 조용한 시간을 즐기고 있었는데 차를 다 마신 후 무심코 손을 흔들며 직원을 불렀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 순간 직원의 표정이 굳더니 차갑게 다가와 여기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사과의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영국에서는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흔들며 직원을 부르는 것이 예의 범절에 어긋나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그게 무례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찻집을 나서는 길에 저는 꽤나 혼란스럽고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실수였나?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친절하다고 들었는데 그건 단지 소문에 불과한 건가?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뒤엉키며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듯 했습니다. 한국 문학과 현실 속 한국인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죠. 하지만 이내 그런 오해가 저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인 친구와 만난 자리에서 이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통 찻집에서는 조용한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겨. 손을 흔드는 건 좀 급한 사람이나 예의 없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어. 직원이 알아서 손님을 챙기는 문화라 기다리는 게 더 자연스러워. 그제야 저는 제 행동이 단순한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실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서비스업에서 직원이 요청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한국의 전통 찻집에서는 손님과 직원 간의 무언의 배려와 정서가 더 중요한 것이었죠.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조용히 존중하는 문화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작은 오해의 사건은 저에게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친절은 항상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조용한 배려가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겉으로만 판단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마음은 행동의 이면에 숨어있는 배려심과 정에서 발견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한국에서 마주한 모든 상황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작은 오해로 인한 불쾌함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 결과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한국의 매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 저는 경복궁 근처에서 우산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당황하고 있던 그때 낯선 한국 남자가 다가와 이거 쓰세요 라며 우산을 건넨 뒤 아무 말 없이 떠나갔습니다.
그가 건넨 우산을 들고 멍하니 서 있던 저는 뒤늦게야 고맙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그 짧은 순간은 저에게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한국 사람들이 가진 따뜻한 마음, 즉 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학 속에서 보았던 조용한 연대와 배려가 바로 이런 것이었을까요? 이 경험은 한국 문학과 현실의 한국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소설 속 인물들이 겪는 고통과 회복의 과정이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현실 속 한국인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정서였던 겁니다. 그들은 거창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 법을 알고 있었죠. 며칠 뒤 저는 남산타워를 방문하며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마치 거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도심 속의 고층 빌딩과 오래된 골목길이 공존하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풍경 속에서 한강의 소설들이 왜 그렇게 고독과 연대, 고통과 희망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그 안에 조용한 고요와 따뜻함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불빛들은 마치 소설 속 인물들의 삶과 감정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삶은 복잡하고 때로는 고단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한국 문학 속 인물들이 겪는 고통과 희망이 이 도시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이제 저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며칠을 보내며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강희 소설 속 인물들이 겪었던 고통과 치유의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 문학이 가진 힘이었죠. 문학이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여행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 여정은 저에게 단순한 출장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책 속의 문장들이 현실의 경험과 연결되는 순간들은 저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작은 오해와 따뜻한 배려들은 이제 제가 한국 문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을 날을 꿈꾸며 저는 이 경험들을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현실과 문학이 맞닿은 지점에서 만난 한국은 제게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인사동의 작은 독립서점을 찾았습니다. 한국 문학과 현실의 교차점에 있었던 이 여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책 몇 권을 고르고 싶었거든요. 가게 구석에서 발견한 한강의 작품을 손에 들고 천천히 책장을 넘기며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을 떠올렸습니다. 책 속 문장들이 이제는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제가 직접 마주했던 풍경과 감정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고른 책들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한국과의 첫 만남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해줄 소중한 동반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서울국제문학포럼에서 만난 작가들과의 대화,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 전통 찻집에서의 작은 오해까지 모든 경험들이 제 마음에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문학을 단순한 번역본이 아닌 문화와 정서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이번 여행이 끝이 아니라 한국과의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한국 문학을 읽고 더 깊이 이해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아 이번에 미처 보지 못했던 곳들을 걸으며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나고 싶습니다. 전주나 경주 같은 더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곳에서 시간의 흐름이 만든 감정들을 느껴보고 싶기도 하고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오르며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순간 저는 가방 속에 담긴 한강희 소설을 다시 펼쳤습니다. 출발 전에도 읽었던 책이지만 이번 여정 이후에 읽는 이 문장들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 문장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 한국 문학을 더 깊이 탐구하며 그 속에서 얻은 감정과 깨달음을 제 삶 속에 녹여내고 싶습니다. 이 여정은 단지 여행이 아니라 한 권의 소설처럼 완성된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과의 두 번째 만남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꿈꾸며 저는 그날의 여정을 제 마음 한편에 조용히 담아둡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오래도록 남을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강의 소설 속 인물들처럼 저도 제 일상 속에서 삶의 작은 순간들에 담긴 의미를 찾고 조용한 배려와 따뜻함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문학과 현실이 만난 이 여정은 제게 단지 추억이 아니라
앞으로도 저를 인도해줄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그렇게 저는 서울과 한국 문학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슴에 품고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실과 문학이 어우러진 이 특별한 여정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